안녕하세요. 오세진 관사입니다. 큰 산을 옮기려는 자는 작은 돌을 드러내는 일부터 시작한다. 공자가 전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진행될 수업에서 만나시게 될 작은 개념, 작은 용어에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화하시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강, 2강에 이어서 오늘 3강까지 마무리를 하시게 될 텐데요. 이런 거시적인 접근을 통해서 향후 진행이 될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개념 정립 그리고 흐름을 가질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게 제 수업의 어떤 차별성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네,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빠르게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3강이요. 가장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은 꽈락을 만들어내는 우리 실무 파트가 영어 파트보다 가장 꽈락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용장이라는 개념을 오늘 배우시겠습니다. 신용장이라는 개념은 사실 서류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서 지난 시간에 마무리했어야 되는 내용이지만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 시간을 갖고 3강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역 법규라는 것이 있었죠. 예, 법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워들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완벽한 준비를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추후에 자세히 또 디테일하게 공부하시겠습니다. 예, 복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무역 영어에서 해야 될 타겟, 우리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될 목표. 제가 거듭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체화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무역 서신이죠.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나누는 어떤 방법들. 두 번째가 무역 서류가 있었습니다. 무역 서류에는 3대 서류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바로 송장과 운송 서류와 그리고 보험 서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국제 법규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3강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결제 서류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겠습니다. 특히 우리 LC 신용장이라는 개념이 아주 어렵거든요. 네, 요거 정리하실 거고요. 특히 법규 이것 때문에 포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게 될 겁니다. 이 본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무역 서류에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었죠. 네, 디테일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BL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BL. BL은 뭐였습니까? 운송사가 전달하는 우리 운송계약의 증거이며 화물 수치의 증거였죠. 누가 누구에게 발행을 합니까? 해운회사가 수출상에게 발행한다. 그죠? 그리고 LC는 우리 결제에 관련된 서류다. 잠시 후에 살펴보실 거고요. 또 B이라는 걸 공부하셨습니다. 다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많이 혼란 느껴 하십니다. B는 환어음이라고 했습니다. 환어음은 뭐였죠? 수출상이 돈을 받고자 발행하는 서류.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돈 달라는 취지로. 약속어음과 대별이 되죠. 약속어음은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일정 시간이 지나서 돈을 주겠다라고 약정하는 것인데 무역거래에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도요. 지난 시간까지 아주 잘 마무리하신 거고요. 지금부터 우리 신용장에 대한 것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은 LC라고 합니다. 지금 방금 쓰셨죠? LC. 요 LC는 Letter of Credit입니다. 앞 글자를 따서 LC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하면 신용 편지입니다. 이게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자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국 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한 위험에 노출이 되는데요. 가장 큰 위험은요. 수출상이 대금을 받지 못할 그런 위험입니다. 제가 이 리모컨을 수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해외에 있는 당사자에게 이 리모컨을 보내고 나서 대금을 못 받을 수 있겠죠? 멀리 떨어진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크레딧 리스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수출상이 대금을 결제받지 못할 위험, 크레딧 리스크.
그리고 또 수입상에게도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품 위험이라고 합니다. 수출상이 리모컨을 보내준다고 해놓고 벽돌을 보냅니다. 계약과 합치하지 않는 물품을 보냅니다. 그럼 계약에 대한 위반이죠. 그런 위험을 멀컨틸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LC라는 신용장은요, 수출상의 크레딧 리스크를 막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수출상이 대금 지급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출상이 수입상을 못 믿어서는 아닙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있는 당사자에게 이 리모컨을 팔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수입상이 이렇게 저한테 제시를 하는 거죠. 당신이 나한테 10억 원어치의 이 리모컨을 보내준다면 내가 3개월 있다가 결제하겠다. 그러면 그 말을 믿고 저는 10억 원어치의 리모컨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수출상은 수입상에 아주 갑작스러운 파산이나 지급 불능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입상보다 조금 더 공신력이 있는 대상을 찾는 거죠. 그게 바로 저명한 은행입니다. 미국에 있는 뭐 시티은행 또는 아메리칸 뱅크, 그런 은행에게 이 수입상이 돈을 우리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확답을 받고 싶은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태어난 제도가 우리 신용장입니다. 이자를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한순간에 파산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은행을 택했다. 자, 보세요. 신용장이 어떻게 개설되느냐. 이 수출상과 수입상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체결하게 되면 이 수출상은 무엇을 합니까? 물품을 인도해야 되겠죠? 이자는 대금을 결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 과정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약정한다고 배웠죠? 물품에 대한 조건들을 약정하죠? 복습해 보겠습니다. QQ, PPP, SI. 기억나세요? 퀄리티 조건부터 우리 결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결제 조건을 약정합니다. 수출상이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은행을 조금 개입시켜라. 그래서 신용장 조건으로 진행하자라고 양자가 합의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결제 조건은 신용장입니다. 그러면 수입상이 바쁘게 가장 먼저 행동을 취합니다. 어떤 행동이냐면요. 자신의 주거래 은행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신용장에 대한 개설을 신청하죠. 내가 한국에 있는 이자와 무역계약을 시작했는데 신용장으로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시티은행, 당신이 신용장 좀 개설해 주세요. 나 대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합니다. 예, 근데 그냥 공짜로 해주진 않죠. 이 물품 대금 10억 원에 대한 담보를 수입상한테 설정합니다. 그냥 공짜로 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신용장 메커니즘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은행들이 개입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결제 파트에서 배우실 겁니다. 그 은행들에게 수수료가 발생하죠. 그 수수료까지 미리 다 받아냅니다. 수입상한테. 예. 돈 다 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수료가 또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일단 개설 신청을 하고 오케이. 시티뱅크에서 신용장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장이 개설하는 이 은행을 우리 개설은행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빨강색으로 썼냐면요. 신용장이 개설되는 그 순간부터 양자 계약에서 신용장에서는 수입상이 열외로 빠집니다. 기타가 돼버려요. 이제 신용장이 개설되는 그 순간부터는 은행이 주된 당사자가 됩니다. 은행과 수출상의 관계가 돼요. 신용장부터는. 이 사람이 주채무자가 됩니다. 돈은 이 사람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 줘야 돼요. 은행이. 그래서 주채무자다. 넌 열외다. 항상 질문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입상이 신용장에서 왜 기타 당사자입니까? 그건 바로 이 사람이 주된 채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개설되는 그 순간 돈을 줘야 됩니다. 은행은. 근데 조건이 붙어요.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에요.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입니다. 조건부란 얘기는 수출상이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일단 개설이 됐어요. 그러면 이 신용장을 송부합니다. LC라고 하죠. 신용장. 신용장 또는 LC. 이거를 수출국으로 송부합니다. 개설은행은. 송부하면 수출국 내에 있는 은행, 그 은행이 이 신용장을 받아서 전달합니다. 이 은행을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통지은행이라고 합니다. 통지은행이 전달하죠. 신용장 왔습니다. 그러면 수출상은 정말 유쾌한 상황이죠. 수입상한테 돈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저명한 시티은행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냥 10억은 그냥 확보한 겁니다. 예. 그래서 행복한 마음으로 물품을 생산하거나 어디 가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배에 실어서 보내요. 그러면 운송사에 달려가서 물건을 선적하죠. 한진해운 같은 곳에. 그럼 한진해운이 우리 수출상한테 무엇을 내줍니까? 물건을 인도하면 우리 한진해운은 수출상에게 그 중요한 서류, 다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BL을 제공합니다. 근데 BL은 우리 이자의 관계가 아니라 한진해운과 수출상 사이에서 발행된 서류죠. BL. 그리고 이 BL은 권리증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메커니즘에서 BL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요. 이 BL이 없으면 수입상은 물건을 못 찾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대금을 결제해야 됩니다. 이 은행도 이 BL이 없으면 이자한테 돈 안 줘요. 그래서 조건이 붙는 거예요. 너가 온전히 신용장 받았으니까 물건을 빨리 해운회사에다가 인도해. 그리고 받은 BL을 제시해, 은행을 통해서. 이 은행은 공짜로 해주나요? 수수료 받고 하는 거예요. 이 번거로운 업무를. 수수료도 아주 크게 받고. 그러면 이 BL과 함께 수출상이 또 하나 제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미 배우신 거예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달라는 취지로 발행하는 서류. 그것이 무엇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환어음이라는 겁니다. 환어음. 다시 한번요. 누가 누구에게 발행한다? 환어음은 채권자가, 돈 받을 자가 채무자한테 발행하는 서류다. 그렇죠? 이 환어음에다가 BL을 같이 이렇게 얹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화환어음이라고 합니다. 왜 화환어음이냐면요. 화물이 같이 전달된다는 뜻이 아니라 화물의 권리를 나타내는 화체화된 BL이라는 서류가 같이 은행에 제시된다는 거죠. 나 할 일 다 했습니다. 수출상이 그러는 거죠. 나 물건도 생산해서 한진한테 보냈고 그래서 BL 입수했고 이 BL과 돈 받겠다는 취지의 환어음을 은행한테 제시하죠. 그럼 은행이요. 서류를 심사해요. 그러한 종이 문서들을. 지금은 종이 문서가 아니라 전자적으로 운용되는 경우도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은행과 수입상은요. 신용장을 개설할 때 수입상이 원하는 게 있어요. 이런 서류, 이런 서류, 이런 서류는 꼭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물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이미 배우셨습니다. 중량 및 용적 증명서. 정확한 우리 용적 그리고 치수를 가진 물품이 오는지 확인하고 싶겠죠. 또 원산지가 맞는지, 원산지 증명서, 뭐 이런 등등의 기타 서류를 신용장 개설 시 은행에게 요청합니다. 그럼 은행은요. 화환어음에다가 그런 기타 서류들을 다 검토하죠. 검토하고 수입상이 요구하는 서류가 맞다 생각하면 그때 대금을 조건부로 주는 겁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근데 이걸 가장 어려워합니다. 이 메커니즘을. 그래서 수출상이 화환어음과 기타 서류들을 은행에 제시하면 이 은행이 다시 원래 개설은행에게 서류를 전달합니다. 그럼 개설은행이 검토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서류만 맞으면. 그래서 이 문구는 여러분이 이제 무역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냥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신용장, 다른 말로 하면 LC는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입니다. 조건부.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어떤 조건? 수입상이 요구하는 서류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무조건 절대적으로 준다. 그러면 수출상의 크레딧 리스크가 현저히 없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LC라는
이 신용장은요. 우리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지만요. 100년의 시간 동안 무역에서 가장 중차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신용장이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 좋은 제도가 왜 감소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사용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 수출상과 수입상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어요. 또는 뭐 초도거래라고 하죠. 첫 거래. 그런 경우는 LC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요. 이 양자가 다국적 기업 관계입니다. 현지 법인 또는 자회사, 모회사, 뭐 브랜치 뭐 그런 경우입니다. 서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용장을 쓸 필요가 없죠. 대부분이 자회사, 모회사, 뭐 다국적 기업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가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사용이 점차 감소 추세다. 요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우리 개괄 시간에는. 나중에 우리 결제 파트에서 이 신용장에 대한 끝점까지 도달하실 겁니다. 우리 그 한 달의 시간 안에. 그러면 정말 신용장 메커니즘에 대해서 누구보다 유연하게 사고하실 수 있고 또 실무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신용장을 보셨고요. 다시 한번 암기하겠습니다. 신용장이란 개설은행의 무엇이다? 조건부 지급하약서다. 주채무자는 누구다? 신용장이 개설되는 그 순간 우리 수입상은 이제 열외입니다. 열외. 별도의 당사자가 되고요. 진짜 중요한 당사자는 누구다? 개설은행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막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준다? 돈을? 네, 신용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조건에 충족한 경우만 준다. 근데 그 조건 충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서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두 가지 서류가 뭐다? BL과 환어음이다. 그죠? 그렇게만 암기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이번 개괄 시간에는 이렇게 알고 우리 결제 파트를 맞는 그런 느낌은 그냥 미지의 수업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고 암기도 되시고 흐름도 잘 잡으실 거예요. 절대 꽈락이란 건 없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결제 방식을 이제 맛을 보셨으니까 우리 시험에서 가장 꽈락이 맞습니다. 이게 국제무역 법리. 법하면 벌써 어렵죠. 예. 근데 오늘 수업만 잘 들으시면 여러분 정말 이런 고민은 일거에 다 해소됩니다. 예.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네. 보시겠습니다. 우리 국제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각국은 우리 자국 내에 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국처럼 아주 세분화된 법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도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큰 덩어리의 두 개, 민법, 상법 이렇게 크게 갖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거래를 하다 보면 우리 셀러와 바이어가 우리 서로 다른 나라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법 체계가 다릅니다. 당연히 법 체계가 다르겠죠. 이국 간에 존재하니까. 그런데요, 이 양 당사자 간에 계약이 진행됐어요. 그럼 이 계약에서 활용되는 법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됩니다. 그걸 준거법이라고 하거든요. 만약 양자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 계약 관계를 우리 규정하는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법으로 해결을 하자. 그 준거법의 문제가 항상 생기는데요. 각국마다 법의 어떤 생성 자체가 달라요. 영국과 한국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이 리모컨을 판매하기 때문에 많이 판매하고자 수입상의 비위를 맞추고 싶어서 제가 영국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번 우리 거래는 그냥 영국법으로 하겠습니다. 수입국 당신이 편하다고 하니까 영국법으로 하겠습니다. 또는 미국 당사자한테는 미국법, 아프리카 사람한테는 아프리카법. 그래서 100개국과 계약을 했어요. 이 수출상인 제가. 그런데 각국의 수입국의 자국법을 다 이번 거래에 준거법으로 원용을 한 거예요.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후일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00개국의 국내법을 공부해야 돼요. 무역은 할 수가 없어요. 무역 활동은.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냥 아싸리 준거법 없이 가자. 그것도 문제죠.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불확실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의 공백에 따른. 그래서 우리 전 세계에서는 이런 무역의 어떤 원활한
어떤 운용을 위해서는 국제법을 통일해야 되겠다. 이런 깨우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에서 특정국의 국내법이 중거법으로 적용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법 공부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또 법의 공백 시에도 불확실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무역거래의 국제성을 반영한 통일적 국제 규범이 필요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국내법을 초월한 모든 거래, 모든 지역에서 적용되는 단 하나의 법으로 통일화하자라는 그런 여론이 있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들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화 과정. 법의 통일화. 이게 가장 꽈락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이 법의 통일화. 법을 통일화하는 어떤 법리, 국제 규범을 통일화하는 방법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법으로 통일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가 규칙으로 통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딱 일견 보셔도 어느 게 더 무게감이 있습니까? 규칙보다는 법이죠. 법으로 통일하는 게 좀 더 무게감이 있는 겁니다. 규칙은 조금 이보다는 가볍고요. 네, 그래서 어떤 건지 보시겠습니다. 통일화하는 방법. 제가 법을 먼저 설명드릴 거고요. 규칙을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통일하는 방법은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협약으로 통일하는 겁니다. 이걸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신다거나 잘 모르시면 시험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이걸 선정적으로 합니다. 앞으로 이제 문제풀이 수업이라든가 개념 본 수업에서 더 자세히 하겠지만 미리 알고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모델법입니다. 생소하죠? 모델법. 근데 들으시면 이제 압니다. 잠시 후에 협약, 지금 협약 나왔죠? 국제협약. 협약이고 모델법은 잠시 후에 보실 겁니다. 협약으로 통일하는 겁니다. 협약이란 단어가요. 컨벤션입니다. 컨벤션. 우리 CISG라는 거 방금 하셨죠? CISG. CISG는 협약입니다. 유엔에서 만든 비엔나 협약입니다. CISG가.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CISG. 비엔나 협약. 이 비엔나 협약은 법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내법 어디에서 제정합니까? 국회에서 제정을 하죠. 이 협약, 이 무게감 있는 법도 아무 데서나 제정하는 게 아니에요. 유엔이라는 곳에서 제정합니다. 보통. 그래서 유엔의 국제무역법위원회에서 제정을 합니다. 운시트랄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협약은 그러하다. 그런데 이 협약을 통해서 어떻게 통일하느냐. CISG 같은 것이 대표적인 협약인데요. 채약국으로서 발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CISG에 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을 했다는 얘기죠. 2005년도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미, 중, 러 모두 가입이 돼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영국만 빼고. 영국은 왜 가입을 안 했냐면요. 영국은 전통적으로 우리 매매법 강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물품 매매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SJ라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한 자존심 문제여서 아직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협약이라는 것은 채약국 요건을 채워야 돼요. 협약이 제정이 되면 유엔에서 만들면 20개국, 30개국, 50개국 이렇게 채약국 수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발효가 돼요. 이게 만들어진 게요. 이 비엔나 협약 같은 경우에는요. 80년에 제정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발효가 된 건 88년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발효가 되었느냐? 제정에 비해서 채약국 수를 못 채웠어요. 8년 동안. 그래서 아주 어려운 과정들을 거친 이후에 채약국 수를 채우고 이제 발효가 된 겁니다. 88년부터. 우리나라는 또 2005년도에 가입했고 일본은 2007년도에 가입했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가 가입되어 있는데요. 채약국으로서. 이렇게 채약국 요건이란 건 뭐냐면요. 우리 한국의 당사자와 미국은 우리 비엔나 협약 CISG에 가입이 되었죠. 미국이 양 당사자가 거래를 합니다. 한국 사람, 미국 사람. 계약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CIS가 적용됩니다. 아주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요. 그런 건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요렇게만 기억하세요. 우리 시험에서 자동적으로 CIS 적용된다. 왜?
이 양 자가 모두 최약국이니까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약국 조건에 충족이 되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최약국수를 채우는 경우 있고요. 협약을. 또 최약국수 말고 국내법에 수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법 수용.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HS라는 겁니다. 벌써 또 생소하시죠, 여러분? 그냥 들어만 두세요. 이것도 사실 우리 시험 후반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셔야 됩니다. HS라는 것은 수입되는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관세법 14조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세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몇 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 세율이 필요한데 각국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세율을 부과하게 되면 이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 세율이 중구난방이 되죠. 예, 그러면 다툼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계 관세 이사회 WCO라는 곳에서 또 이것도 협약이에요, 여러분. 컨벤션으로 HS 협약을 우리가 채택합니다. 그래서 이 물품은 8%로 하자. 예, 이 물품 가격의 8%의 세율을 곱하자. 그래서 나온 관세를 부과하자라고 전 세계적으로 통일적으로 약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관세법은 우리가 배우실 건데요, 후반부에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세율이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멋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WCO의 협약을 관세법으로 끌고 왔어요. 관세법에서 받아들였어요. 저 HS 협약이 관세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하. 그래서 국제 관계에서 통일화하는 방법 첫 번째, 법으로 통일하는 방법이 있겠다. 근데 이 그림을 잘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술된 책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 수강생들만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첫 번째, 협약으로 통일이 된다. 근데 협약으로 통일하는 방법은 최약국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또는 국내법에 들어오는 것이다. HS처럼. HS가 관세율표라고 합니다. 또 의문을 가지실 수 있으셔서 이 관세율표는 또 추후에 배우십니다. 우리 책에 있어요. 관세율표. 이 관세율표 안에는 뭐가 기술되어 있다? 물품에 대한 세율이 기재되어 있다. 이걸 통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되어 있거든요. 국내법에 넣는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운송을 다루는 상법. 우리 상법 안에도요. 국제 유엔에서 제정한 그런 운송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 규정들이. 그러니까 국내법에 다 수용된 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이 협약 말고 모델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모델법은 우리 협약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발효되는 데는 시간이 엄청 걸리죠. 뭐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CISG도.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 최약국수를 채우지 못해서. 최약국수를 채우지 못하면 이 협약은 사문화됩니다. 그냥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괜히 제정된 거죠. 안 받아들여서. 그죠? 그래서 유엔에선 고민을 좀 했습니다. 아, 통일하고 싶은데 협약을 가입하지 않는구나. 각국들이. 그래서 모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A라는 모델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근거로 기타 각국들이 자국 내 법을 만들 때 보세요. 참고토록 한 거죠. 이렇게. 이 법을. 자국 내 법을 만들 때. 그러면 일정 부분 전 세계에 통일할 거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유엔에서 최약국수를 못 채우니까 모델법을 만들었는데 이 모델법도 참고를 안 해요. 각국에서. 자존심 있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엔 이미 탄탄한 법이 있는데 뭐하러 내가 유엔에서 만든 법을 참고하냐? 뭐 이런 취지로 거부합니다. 우리 전 세계에는요. 많은 이권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법체계라든가 그런 것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우리 법에서도 대륙법계가 있고 영미법계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유리한 모델법이 우리 제정이 된다면 다른 불리한 쪽의 입장에 있는 그런 법역이라든가 그런 단체들은 그런 것들을 외면합니다. 회피합니다. 가입 안 해요. 모델법 참고 안 해요. 예, 기피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통일화의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내법이 없는 곳, 신생법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UN 모델법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법이라는 것, 전자서명법이라는 것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통일화의 효과를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되셨나요? 예, 법으로 통일하는 방법. 기억 좀 하시겠습니다. 통일화 방법. 법이 없어도 안 되고 자국내법으로 준거법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법으로 통일하는 방법이 있다. 무게감이 있는. 법으로 통일하는 방법은 우리 협약과 모델법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협약은 가입하거나 국내법에 그냥 받아들이거나 수용하거나 이렇게 한다. 근데 한계가 다 있다. 왜? 협약은 체약국수를 못 채워서 사문화될 위험. 모델법은 이거 참고해라고 했지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외면합니다. 대륙법계 쪽에서 또는 영미법계 쪽에서 자본주의 쪽에서 사회주의 쪽에서 자기들한테 불리하다면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규칙은 법보다는 약간 라이트한 건데요. 보시겠습니다. 우리 누가 제정하냐면요. 이 법은 대부분 유엔에서 제정하죠. 역시 무게감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규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당사자가 무역 거래를 하면서 어떤 관행이나 관습이 있겠죠. 그런 관습이나 관행을 그냥 통일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ICC라는 민간 단체입니다, 여러분. 민간. 이거랑 벌써 달라요. 민간 단체가 국제상업회의소라는 곳인데요. 프랑스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상인들의 계모임. 상인들의 계모임. 이런 민간 단체가 그냥 관행을, 관습을 이걸 그냥 통일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큰 차이점이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거래를 할 때는 CISG 양자가 체약국이기 때문에 자동 그냥 적용이 돼요. 계약을 하면. 근데 이 규칙은요, 민간 단체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 필요하다? 계약서 안에 문구가 들어가야 돼요. 이번 거래는 세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규칙이 우리 인코텀지, 우리 시험의 3대 소스죠. UCP, 3대 소스입니다. 그리고 URC는 추심 통일 규칙. 우리 추심이라는 얘기는 2강에서 잠깐 언지는 드렸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ICC, 민간단체에서 만든 세 가지 규정인데요. 저 세 가지는 당해 계약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합의를 통해서 얻어진 준거 문헌이 계약서에 삽입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요. 계약서에 이번 계약에는 인코텀즈 FOB를 쓰겠다. FOB 들어보셨죠? 이번 거래에는 UCP를 준용하겠다. 이번 거래에는 URC를 준용하겠다. 이런 준거 문헌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막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셨죠? 이 차이점. 얘는 자동 적용, 법이니까. 그런데 규칙이라는 건 민간단체가 만들었기 때문에 계약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의된 문헌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이걸 계약서에 넣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우리 3대 소스인 여러분 보세요. UCP가 뭐다? 좀 전에 배웠던 신용장에 관련된 통일 규칙이다. 신용장 메커니즘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은행도 여러 개 등장하고 수출상과 우리 개설은행 간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요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규정이 UCP입니다. 신용장 통일 규칙. 지금 여러분 들으셨어요. UCP 그리고 저 인코텀즈. 이 양자는요. 국제적으로 압도적으로 중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걸 준거 문헌을 넣지 않았어요. 넣지 않았어도 만약에 재판에 가는 경우에 판사들이 이 규정을 원용합니다. 너무 중요한 규정이라서. 네. 그러나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우리 준거 문헌은 반드시 후일의 분쟁에 대비해서 넣어줘야 된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계약을 해요. 리모컨을 파는 한국 사람은 우리
미국 사람과는 CISG가 적용되겠죠. 국내에다 판매할 수도 있어요. 국내 업자한테 공개하는 경우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겠습니까? 국내법이 적용되죠. 국내 상법이.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국제법 CISG, 국내법 상법 해서 이분법적, 우리 법의 이중적 적용이 일어난다. 이렇게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의 위치로 통일하는 것, 규칙으로 통일하는 것 두 개가 있었다. 규칙은 준거 의무론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하셔도 오늘 수업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요. 추후에 자세히 또 배우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그림 하나 그려드리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자, 우리 법체계를 달리하는 우리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는 여러 가지 법 규정이 적용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의 셀러와 한국의 바이어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중국 법역이에요. 중국의 법이 적용돼요. 여기는 한국의 법역입니다. 이 사인 간의 거래에서 이 적용되는 법은 여러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한국 법역 내에서 적용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배제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법.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첫 번째, 대외무역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는 겁니다.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은 무역에 대한 일반법이자 기본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관세법입니다. 물품의 수출입 통관과 관련되는 거죠. 네, 세 번째가 우리 외국환 거래법.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품을 대금을 007 가방에 담아서 그냥 전달하면 안 돼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해야 됩니다. 예, 신용장 메커니즘, 또 은행이 개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출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외국환 거래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은요, 한국 법역 내에서 존재하고요.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법입니다. 절대적인 법이죠. 이럴 수 있죠. 중국 사람이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우리 이번 거래에 대해서는 관세법 적용하지 말자. 외국환 거래법 적용하지 말자. 007 가방에 담아서 줄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이건 배제가 안 됩니다. 배제 불가. 절대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이 둘의 관계를 섭외적 사법 관계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는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섭외적 사법의 관계. 이 사법이라는 건요, 여러분, 공법과 반대입니다. 공법은 공익, 퍼블릭에 관련된 법이죠. 행정법 같은 거. 이거는 개인, 사인 간의 어떤 권리 의무를 다투는 그때 적용되는 그 섭외적 사법 관계고요. 그 안에 적용되는 법을요, 섭외사법이라고도 하고 국제사법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우셨죠? 첫 번째가 통일사법입니다. 이 사법이라는 건 사인 간의 거래를 나타낼 때 우리가 규정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통일사법, 대표적인 게 CISG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두 번째가 통일하자고 배우셨잖아요, 지금. 통일규칙이다. 통일규칙. 통일규칙은 어떤 게 있다? 우리 UCP, 신용장 통일규칙. 그 다음에 인코텀즈, URC.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여러분? 국제규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 물론 이 법의 위치에 있죠. 모델법이란 건 제가 따로 좀 쓰겠습니다. 모델법. 모델법이나 통일사법이나 다 법의 위치에 있습니다. 주로 컨벤션이죠, 통일사법은. 네 번째가 특정국의 국내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당의 양자의 거래에서 법은.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MIA라고 있습니다. 그냥 써두시기만 하겠습니다. MIA는 영국 보험법입니다. 영국 보험법. 영국이 무역을 과거부터 왕성하게 하던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국법이 지금도 사용됩니다. 국제거래에서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약관도 있습니다. 약관. 약관이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합니다. 뭐 암보험 같은 건강보험 가입하면 그 이면에 깨알 같은 어떤 규정들이 담겨 있어요.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약관들이 있거든요. ICC 약관이라고 합니다. 이 ICC는 저 ICC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ICC는 약자가 다르거든요. 국제상업회의소, 상인들의 계모임, 이런 규정을 제정하는 곳이 있고 이 ICC라는 것이 또 한 번 나와요. 우리 무역에서, 무역 영어에서. 이 ICC는 우리 보험약관입니다. 보험약관.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죠. 보험약관. 그리고 여섯 번째, 통일사법, 통일규칙, 모델법, 특정국의 국내법 이런 것들이 계약에 막 활용이 돼요. 약관. 그리고 상관습. 과거부터 쭉 해오던 상관습.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 중에서 시험에 뭐가 나온다? 네. 요 통일사법 나오고요. 이거 나오고요. 네. 모델법도 나오고 뭐 이런 MIA 뭐 이런 것도 여러분 참고하셔야겠지만 특히 뭐 약관 다 아셔야 되겠네요. 이 상관습 요 정도는 그냥 우리 수업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제가 언급은 다 드릴 거예요. 이제 개념이 좀 잡히시나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 양자가 계약을 하게 되면 특정한 법 규정이 필요하다. 그때 적용되는 게 우리 컨벤션 같은 통일사법 또는 모델법 아니면 임의 규정으로서 준검문헌이 필요한 ICC가 제정한 이러한 3법들, 3규칙. 예. 그리고 뭐 특정국의 국내법 이것도 사용할 수 있죠. 워낙 이 영국의 보험법 MIA가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약관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한국 법영 내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임의 규정 아닙니다. 임의적이지 않고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요 3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하시겠습니다. 네, 좀 정리가 되시죠? 이걸 다 외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냥 익숙하게만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한 번 들으시는 것과 이제 본 수업 들어가서 배우실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재차 반복하면 체화라는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디테일하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우리 양자 간의 계약 관계에서 우리 무역이라는 것은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죠. 첫 번째가 계약 단계, 그리고 이행 단계, 그리고 종료 단계 이렇게 세 가지의 섹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종료, 계약, 이행, 종료.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법이 뭐였다? CISG다. CISG는 유엔에서 제정했습니다. 매매법이다. 법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88년에 발효가 됐습니다. 제정은 80년이지만 체약국수를 채우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2005년도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다. 이런 게 다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고 셀러와 바이어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다. 그리고 인코텀즈. 인코텀즈는 뭐였습니까? 1강에서 했죠. 정형거래 조건, FOB와 같은 또는 CIF와 FOB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FOB라는 것이 있고 CIF라는 것이 있는데 총 11가지입니다. 이거 등 11가지의 정형거래 조건이 있는데 그 정형거래 조건을 각국에서 변질시켜서 사용하니까 문제가 됐죠. 그래서 ICC라는 민간 단체에서 통일한 겁니다. 야, FOB는 그냥 이렇게만 이해해 라고 전 세계는 그렇게 사용하기로 했죠. 이걸 인코텀즈라고 합니다. 정형거래 조건의 해석 통일 규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현행 버전이 있습니다. 2020 버전입니다. 그리고 CIF만 이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중요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UCC, 우리 뭐 동영상 매체가 아니고요. 미국의 통일상법전입니다. 특정국의 국내법도 사용될 수 있겠죠.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국의 물품 매매법처럼, 영국의 보험법처럼 우리 미국의 통일상법조도 사용될 수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6개의 법안이고 코드 1부터 코드 6까지 있습니다. 코드 2가 바로 계약 관련 규정이고 코드 5가 이미 이해하신 신용장 규정입니다. SGA는 영국의 물품 매매법. 이것 때문에 CISG라는 유엔이 제정한 통일법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 자존심의 문제로. 대금 결제 규정은 여러분 다 아신 거죠? UCP. UCP가 뭐다? 오늘 학습하신 그 신용장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ICC가 제정했다. 그것만 암기하세요. 자, 그리고 ISBP. 이거는 신용장을 다루는 은행들의 서류를 심사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서류 심사 기준. 은행들이 봐야 될 규정이에요. 자, 그리고 그냥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URC는 뭐였죠, 여러분? 신용장과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추후에 결제 파트에서 자세히. 추심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추심에 대한 규정이다. URC. 역시 ICC가 제정했다. ICC가 제정한 세 개가 뭐다? 반복. UCP, 인코텀즈, URC. 이렇게 계속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운송 관련 규정이 있어요. 운송 관련 규정은 상당히 많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에 또 많이 나와요. 이 내용보다는 어떤 것이 운송 관련 규정이냐. 이렇게 아주 가볍게 나오는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실 거예요.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에 가면은 이제 처음 신입생 환영회 하잖아요. 모였을 때 바로 웃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헤헤. 헤헤라고 하면 이렇게 외우시죠, 그냥. 헤헤 하면, 하문 이렇게 외우셔요. 그러면 C가 많죠, 지금. CC가 된다. MT 가서. 이렇게 외우시죠. 그게 운송. MT 갈 때 우리가 막 기차 타고 가잖아요. 고속버스도 타고 가고. 쉽게 외워지시죠? CC가 된다. C 3개가 된다. MT 가서. 네. 커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신입생 환영회에서 바로 헤헤하면, 한문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CC가 된다. MT 가서. 네. 사귀게 된다. 그럼 해결됐습니다. 뭐 이런 규정도. 다음 중 운송에 관련된 규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네. 이미 다 이거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 관련 규정은 여러 번 들으셨습니다. MIA. 이제 2번 들으셨죠? 영국의 보험법입니다. 그리고 ICC가 바로 약관입니다. 말씀드렸던. 그리고 분쟁 관련. 지난번 말씀드렸던 우리가 뉴욕 협약이죠? 뉴욕 협약. 상사 중재와 관련된 것이다. 상사 중재는 소송과 비견되는 소송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단축되는 무역에서 아주 중요한 분쟁 해결 방법인데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뉴욕 협약이다. 이것도 협약이네요, 여러분. 컨벤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오늘 이 3강이요. 매우 중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무역영어 시험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신용장에 대한 개념을 가볍게 보셨습니다. 가볍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우리 본 강의에서 진행을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재수강생 아닌 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이 취약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법 규정 특히 누구보다도 잘 정리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체화란 얘기 드렸죠. 반복합니다. 양질의 컨텐츠를 거듭 반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득점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무역 전문가가 되셔서 현장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주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을 앞으로 당기는 것은요. 이렇게 이끄는 것은요. 희망이 아니라 의지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요. 우리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한 달 만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긍정의 마음으로 저와 함께 남은 과정들도 충실히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